마이크가 있나요?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PPT를 넘기면서 하면은요,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오케이. 이걸로 일단 시작하고요. PPT는 한 두세 개밖에 못 볼 거고요. 책에 있으니까. 혹시 교육장님 가셨나 모르겠는데, 안 가시고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강의할 때, 책을 읽는 아이들보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미래학 견지에서, 퍼센트를 나눠본다면, 그러니까 아이들 100명 중에서 책에 몰입할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가, 우리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려면은 책에 몰입하는 애들이 한 15% 정도, 15% 미만. 텍스트와 관련된 애들이. 그 다음에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애들이 한 15%. 그것은 체육도 될 수 있고 어떤 기능도 만들기, 그림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 멋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목표나 지표가 특히 뭐냐면은요, 30살 넘은 사람이 제시하는 목표를 따르면 안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은. 20대가 제시한 목표를 따르면은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책을 읽어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올드하고,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 정책하고 절대 맞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그렇게 운영되면 도서관 망해요. 제가 저번에도 저기 충청도 도서관 관장님들 전체 모시고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당부를 했어요. 지금 사실 도서관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더 문제가 어디냐면은 공교육계예요, 공교육계.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보면 열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진을 돌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목적, 가솔린 엔진에서 한 몇 프로가 연료 상실되냐면 85% 정도가 연료 상실이 돼요. 그리고 15%만 엔진을 돌리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대략. 물론 이제 연비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한데, 전기차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아무튼 넘어가서 도서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한 25%는 잡습니다, 대략. 25%의 그 생산성은 있다. 사회적 가치를 하고 있다. 그래도 공교육의 현재 지금 입장에서 미래인문학 견지에서 지금 공교육의 사회적 생산성은 5% 미만이에요. 5%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관계자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세금이 공교육계로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생산성이 없는.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럼 오해하거든요. 그냥 사회적 가치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생산성이라면은 과거의 기준으로 생산성을 자꾸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5%도 안 되는 그 성과를 위해서 공교육이 쓰고 있는 돈이 대학에만, 고등교육기관에만 지원되는 게 거의 13조에서 20조 정도 되고요. 초중고등학교 지원되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하고 도서관에 지원되는 돈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네. 저는 하루빨리, 어떤 도서관 세력의 마치 동학혁명처럼, 어떤 혁명처럼, 도서관 세력이, 교육부의 예산의 90%를 따오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예산을 따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에 있고, 아까 제가 아이들의 70%는 지멋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15% 정도가 책에 몰입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텍스트 관련돼서. 그러면 합치면은 85%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85%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를 도서관이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서관에는 책도 있고,
또 하나 도서관에서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동아리 프로그램을 공교육보다 훨씬 유연하게 돌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데 모아서, 그러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다 죽어야 일어난대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의 교육혁명은요, 이건 투쟁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예요. 항상 혁명은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서관장님들 대상으로 할 때 제가 공교육이 쓰고 있는 전체 돈을 아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서관이. 막대한 돈을. 그럼 어떻게?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모습들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누가 그걸 체감해야 되죠? 시민들, 국민들이 그걸 체감해야 되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새롭게. 특히 멀티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다 흡수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너 게임하다가 너무 좀 지치지, 힘들지, 눈이 피곤하지, 잠시 책 보면서 쉬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70%의 활동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다가 조금 쉬면서 책을 보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은 엄마 나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요. 나 그냥 학교 자퇴하고 도서관에 다닐래 앞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는 학교 다니는 것보다 도서관 다니는 게 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바로 이런 혁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애들이 등교거부 사태를 만들어야 돼요. 난 학교에 가기 싫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있고 싶다. 이걸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유연하거든요. 도서관 조직이 훨씬 유연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여러분 제가요, 교대 출신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대 출신 친척도 많고요. 교대 출신 친척이 많은데 학교 선생님 좀 친척도 많고 이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학교 강의를 못할 각오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저를 안 부른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왜냐면은 한 번 부르더니 안 부르더라고요. 저는 교육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하게. 어디 간다고 눈치 보는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강의료에 신경 안 쓰는 강사거든요. 저는 어디 가나 그냥 거기 잡힌 대로 주세요, 이러지. 얼마 주세요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런 적은 있습니다. 왕복 차비는 주시죠? 이런 적은 있어요. 왕복 차비.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 강의가 지금 끊어졌고요. 제가 교육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 강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오래 하는 게 거기는 8회 정도 잡힙니다. 8번. 2시간씩 8번. 그러니까 약 16시간이죠. 교육부에서 학부모 연수로 16시간씩 불러주는 강사로 제가 한 1년간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1년 동안 사전에 잡히잖아요. 근데 딱 1년밖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학교를 보내면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낮다라고 맨날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다시 안 갈 각오를 했죠. 역시 안 부르더라고요. 지금 정말 그렇게 교피아의 문제도 전에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대학교에 몇백억씩 기부하고 하는 그 대학 출신 사업가들이 있어요. 돈이 너무 아깝다. 그 도서관에 기부해야지. 지금 500억을 말이야 지금 스카이대에게 기부할 때냐고요. 그거 기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연구하는 척하는 연구원들의 월급으로 대부분 소진됩니다. 진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노벨상급의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학자형 먹튀라고 그래요. 학자형 먹튀.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척 하면서 월급이라든가 예산 따가지고 먹튀 아무튼. 먹튀는 벤처형 먹튀가 있고 뭐 주식형 먹튀가 있고 아주 많아요. 비트코인형 먹튀가 있고 그죠? 근데 학문형 먹튀가 있다고요. 학자형 먹튀가 있어요. 연구하는 척하면서 돈을 빼돌리는 세력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대학에 기부한 돈들이 대부분 그렇게 소진돼 버려요. 대학에 기부할 때가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설 수 있는 대로 기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앞으로 돈 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지금 열심히 잘 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제주도에 대기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화가인데 제 그림이 컨셉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림 홍보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제 그림인데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격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공부, 예를 들어서 UFO라든가 뭐 이렇게 사후의 세계라든가 각종 종교라든가 인문학, 뭐 고전 정말 아무리 봐도 이거는 논술 이렇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논술 강사도 못할 정도의 그런 책들을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상상력을 위해서는 제가 그 백남준 씨가 예전에 민음사에서 100명의 사상가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 백남준 씨가 100명의 사상가에 끼어 있다라는 것을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발견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인데 사상가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화가지만 나중에는 그림도 잘 팔리지만 다른 분들이 저를 평가할 때 하나의 철학가, 사상가로 나를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거의 30년 전이죠, 그게. 그러면 사람이 하나의 사상가가 되려면, 철학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은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사실 거의 모든 종류의 학문을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학, 철학, 예술, 인문학 전부 다. 네, 제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자격증 공부는 아니었지만 저는 화가지만 그런 어떤 사상가 반열에 올라가는 목표를 세웠었어요. 20살 때. 그렇게 공부를 해오다가 저 그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떠올린 거죠. 그렇게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교육장님 가셨죠? 가셨는데 책을 읽는 것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독서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아무튼 대기고등학교 가서 마무리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언젠가 한 20-30년 내에 또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제 그림이 팔리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가격이 올라가서 아마 내가 하루에 100억씩 벌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일단 애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하루에 100억 번다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얘네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선생님들 표정이 안 좋아. 어디서 사기꾼이 온 것 같아. 그죠? 나중에 이게 사기가 아닌 걸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 막대한 돈을 저는 100% 어떤 사회적 가치에 기부를 하겠다고 이미 2007년에 선언을 했어요. 2007년부터. 그래서 그걸 실천을 할 건데요. 자,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이제 본론으로. BTS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BTS가 노래 제목으로 정했던 게 Love Yourself, Love Myself 이런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그림 그리는 박근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여순 사건 관련된 그림을 그리다가 전시장에서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전시하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얘가 전에 여수 이제 여수에서 이렇게 전시하는데 제가 이제 또 뽑혀가지고 전시를 하러 갔는데,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이게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다 보니까. 근데 얘가 국기만 쳐다보고 손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손을 안 올려? 그랬더니 박근혜 정권 때는 난 손 안 올리려고 이러더라고요. 끝나니까 또 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기에 대한 하면서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사자의 발톱처럼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열정의 표현이에요. 네. 심장을 바쳐버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면 사회적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BTS처럼 해야 되는 거죠. Love yourself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망해버립니다. 다 같이 망해버려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인문학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에다가 그 뒤에다가 말씀은 이룰성 해가지고 충성인데, 이 충성이 뒤에 성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품성할 때 성자, 마음심 그 변에다가 이제 그 날생자 해가지고 충성, 자기 본성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본성에. 충성을 다할 것을도 그 한자가 바뀌어야 되고,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한자도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국기에 대한 예식도 제가 하긴 하는데 대안으로서 뭔가 좀 다른 남들하고 좀 차별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이제 예술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거 자체는 너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최근에 TV 광고 중에 뭐가 나오냐면 유튜브에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는 이미 한 15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텍스트의 시대가 끝나고 영상의 시대가 온다. 이 얘기를 들은 게 이제 15년 전이고, 이 말씀은 진짜 도서관 관계자들은 다 명심해야 됩니다. 도서관이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망해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급변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세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따내야 돼요. 그럼 그 세금을 따내는 데 있어서 파워는 누가 주느냐? 시민들이 주는 겁니다. 시민들이 신청자가 넘쳐나야 돼요. 신청자가 넘쳐나야, 프로그램 너무 좋다. 신청자가 넘쳐나야 그것을 자료로 교육부에 갈 예산을 도서관이 따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세금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국민 청원을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도서관이 숫자가 적고, 도서관은 왜 이렇게 장소가 협소하냐, 이런 어떤 청원이 들어가야 되도록. 아무튼 자, 유튜브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어떤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겠다라는 광고가 한때, 그 게임이 출시할 때마다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초창기에는요, 아예 상금이 없었어요. 게임을 잘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억, 10억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아이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굉장히 세속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놀고 게임을 잘하면 돈이 생겨요, 돈이. 여러분, 제가 아는 사장님이요, 한 달에 게임 아이템이 얼마를 쓰는 줄 아세요? 1억을 씁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한 달에 1억씩 쓴다고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사장님, 아니 어떻게 게임 아이템을 1억씩이나 씁니까? 그러니까 나는 써도 되니까. 심플하죠? 돈이 많으니까 자기는 게임에 1억씩 써가지고 그걸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게임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한 달 써보고 그 게임 아이템을 다 준다는 겁니다. 부하 직원도 주고 친척도 주고. 야, 너 가져가. 그리고 또 새로운 게임 아이템도 1억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소셜 게임 내에서 자기는 이기고 싶은 그냥 그 욕구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아이템 그냥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사는 거예요. 돈 정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한국인 사장 얘기입니다. 한국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 소셜 게임,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상금을 얼마를 내걸었냐면 1,000억을 내겁니다. 1,000억. 1,000억을 나눠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그 영화 최근에 보셨던 분 아마 그 광고 보셨을 거예요. 거기 나온 그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그 광고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아마 한국인들은 한 푼도 못 가져갈걸? 이러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인들이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고 그러면서 막 그 게임의 그 좀 가상의 그 현장으로 막 달려가는 영상으로 그 광고가 끝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 1,000억에 뿅 가는 겁니다. 내가 저 게임을 잘하면 1,000억을 준대, 1,000억. 여기 1등한테 100억을 주고 2등, 3등한테 10억씩 주고 장려상만 1억이에요. 뭐 1억씩 되고 거기서 그리고 그걸 안 타도 돼요. 무슨 얘기냐? 그 안에서 잘하기만 해도 한 달 월급이 나옵니다. 자기 월급이 나온다고요. 그걸 초등학교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애들한테 책을 읽어야 돈이 나온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에 내 친구가 한 달 월급을 벌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내 친구가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속에 돈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지금 옆에서 벌고 있는데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드론 날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상금이 3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우승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2018년에 유튜브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애가 번 한국인이 누군가 봤더니 7살짜리예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유튜브 수익이 250억이에요. 1년에. 자,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래?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럼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요. 다 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로 끝난대요. 왜냐면 지금 이미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 연봉이라든가 그 재산에 그거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어플루엔자라 그러는데 풍요의 바이러스에 중독됐다 그래요. 어플루엔자. 그러니까 어플루언스 플러스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예요. 어플루엔자. 그래서 제 PPT 보면 어플루엔자 측정법도 나와요. 내가 그 어플루엔자에 감염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건데 찾기가 어려우니까 대략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자기 두뇌 속에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면 이미 질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게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중병이 뭐냐면은 확실하게 이제 중병이야. 이제 치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 질병이 뭐냐면은 좋은 차와 명품백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게 치료하기 힘든 정도로 이미 빠져 있는 겁니다.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 도서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치료하는 것이.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한테 공부해라, 책을 봐라 이렇게 막 어렸을 때 영어 단어를 외워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걸 아이와 엄마의 대화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그 엄마가 어플루엔자에 감염됐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공부하는지가 마지막에는 미안해 내가 환자야 이렇게 끝납니다. 대화가. 미안하다 내가 환자구나. 어플루엔자에 걸렸구나. 그럼 어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은 엄마는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적 엄마인데 이적 엄마. 박혜란 씨인가? 여성학자. 이적 엄마는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늘 저녁에 한마디 던졌대요. 오늘 재밌었어? 이 한마디. 공부 잘했어?
많이 배웠어? 몇 점 맞았어? 어떻게 좋은 질문했어? 이게 유태인 질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오늘 무슨 질문했어, 선생님한테? 그것도 안 해요. 그게 더 하수입니다. 흔히 유태인 엄마들이 많이 쓴다는 그 질문, 오늘은 하브루타이죠. 하브루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하수예요. 이미 지금은요, 하브루타의 시대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하브루타에 돈 많이 쓰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하브루타 시대도. 박혜란 씨는 하브루타보다 더 뛰어난 질문을 합니다. 유태인 하브루타 정신보다. 오늘 재밌었어? 이게 BTS의 Love Yourself예요.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너는 오늘 활동을 했느냐는 거죠.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이미 바뀌어야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는 아니고, 준비 수준도 아니고요. 뭐냐면은, 낙오자가 되지 않는 정도? 좀 안전장치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 그 공교육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하는 어떤 시선들이 얼마나 옛날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를 아셔야 되고, 스스로 자기가 인플루엔자에 걸려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고요. 풍요의 인플루엔자에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는 질병에 빠져 있어요. 물론 이건 있어요. 월 수입과 행복도의 조사 아시죠?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까지는 행복이 증가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됐거든요.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 갑자기 수입이 100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연봉이 뭐 한 100만 원대로 살았어요. 한 15년간. 그러니까 저는 뭐 한 달에 6만 원 벌고 살아본 적도 한 2년 됩니다. 뭐 했을까요? 그때 제가 생긴 버릇이 절대 전화를 먼저 걸지 않는다. 전화를 먼저 걸면 돈이 나오거든요. 그때 생긴 버릇입니다. 저는 엄마한테도 밖에 떨어져 있어도 가족한테 절대 먼저 전화를 안 해요. 지금도. 그때 2년 동안 그게 버릇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한 형님이나 뭐 친척이나 작은아버지가 뭐 이렇게 전화 와서, 야, 너는 왜 친구한테 전화 와서 이래, 이거. 너는 왜 1년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냐, 그래. 야, 나는 2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했어. 그거 아무 말도 못 합니다. 난 가족한테도 전화 안 해. 그게 이제 그 정도로 아껴 쓰면서, 책 읽는 거는 이제 아낌없이 썼고, 제가 망하기 전에 이미 책을 3,000권을 사놔가지고, 이미 사놓은 책을 읽느라고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죠. 자, 조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확실히 영상시대가 오고 있고, 이제, 연봉 한 120에서 연봉 1억 2천 정도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 학자가 뭘 말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넘게 되면서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오늘 뭐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얼마일까를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어면 장어, 소고기면 소고기. 오늘 이상하게 뭐가 먹고 싶어. 굉장히 막 땡겨. 근데, 잠깐만, 그게 어디 가야 싸지? 사다가 그냥 집에서 구워 먹을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 생각하는 시간이 더 아까워요. 시간이. 거기 가서 사먹는 게 더 남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땅에 떨어진 1달러를 줄까 안 줄까라는 옛날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지폐가 하나 떨어져서 빌 게이츠가. 근데 빌 게이츠가 허리를 숙여서 그 지폐를 줍는 순간,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줍는데 300달러가 손해가 난대요. 그 줍는 순간. 무슨 얘기냐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하는 그 망설이는 시간이 있죠. 이게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얼마일까를 생각하면 안 되는 수준이 월 수입 1,000만 원입니다.
그 수준.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최소한 우리가 먹는 것은 기본 어떤 욕구 아닙니까? 뭐가 먹고 싶다라는 것은 자기가 먹었던 경험이 그것은 된장국일 수도 있고 또는 소고기일 수도 있고 회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해소가 되면 뭐냐면 그 다음엔 자기 생각에 충분히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먹는 거. 제가 무슨 뭐 외제차를 생각하겠어요? 뭐 명품백을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오늘 나 뭐 좀 먹고 싶다. 이게 안 됐다니까요. 그게 그동안. 어떻게 하면 싸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 있을까? 형, 혹시 그 예식장 그 식권 있잖아. 식권 하나 받아가지고 좀 나 좀 챙겨주면 안 돼? 이러면서 결혼식 있을 때 거기 쫓아가서 가끔 그 뷔페 이렇게 먹고. 그쵸? 연봉이 500도 안 됐으니까 제가. 한 달에 뭐 50만 원 벌면 많이 번 세월을 15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자, 일단 좀 넘어가 보고요. 행복도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너무나 극소수라는 것이죠.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어플루엔자, 부자가 돼야지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끌어내리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좀 더 내면의 풍요 같은 걸로 돌리는 그 역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망상 정신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 사회에. 왜냐면은 자, 최근에 뭐 불 지르고 칼로 찔른 사건도 있었는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교도소에서 나온 어떤 청년이 갑자기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유리창으로 보이는 그 가족들이 너무 단란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더래요. 근데 다 같이 깔깔거리며 웃더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풍족하게 웃으면서 사는 게 그 돈이 나한테 뺏어간 돈 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사회에. 어플루엔자가 치료가 안 돼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외국에서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 있었던 논의인데 여러분 국민 기본소득 있죠.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어진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을 주지 않으면 범죄율이 폭증한다는 사실이에요. 범죄율, 사회 범죄율.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시간이 지금 잠깐만요.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1시간 지난 줄 알았어요. 얼마 안 지났네요. 10대 애들이 이제 범죄 동기 1순위가 뭔지 알아요? 10대 애들이 휴대폰비가 없을 때입니다. 휴대폰 데이터 요금이 떨어졌을 때. 열심히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는데 딱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신사에 얼마를 넣어야지 내가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게임 하고 싶죠. 그때 훔칩니다, 돈을. 이유는 단 하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돈을 훔칩니다. 이게 10대 범죄율 1순위입니다. 범죄 동기가. 무슨 얘기예요? 전국도 와이파이 해야 되겠죠? 전국도를 무료 와이파이로 안 해주면 10대 범죄인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10대 범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도를 와이파이 해야 되는 것처럼 전 국민이 왜 국민 기본소득을 줘야 되냐? 범죄율 때문에 그래요. 범죄율 때문에.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그러죠. 자기는 잘 살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칼을 찔러 나를. 내가 그냥 와인 마시면서 웃고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불 지르고 지나가는데 칼로 찔러.
이런 일들이요, 한두 건만 일어나도 사회적인 충격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많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요, 우리 한국이 진짜 이건 완전 진짜 헬로 가느냐, 엄청난 갈림길에 지금 처해 있어요. 앞으로 범죄율이 한 10년간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우리가 10년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서관 정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사회적인 범죄율을 올리느냐 떨어뜨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시민들에게 정말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야 돼요. 제가 아까 교대 출신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그랬죠. 교대 그 얘기 하다 말아버렸는데, 교대 사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두뇌 구조가요, 딱 일정한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네. 첫째 뭐죠? 자,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대 사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제가 주로 쓴 책이, 인용하는 책이 미래인문학 책하고 두뇌 사용 설명서를 제가 오래전에 썼어요. 2012년에. 두뇌 사용 설명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학하고 그 뇌구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 구조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책을 좋아하는 두뇌의 유형, 이 중에서도 아마 좀 그 유형이 많을 텐데, 인간의 두뇌 유형은 ADHD형하고 자폐 유형하고 평균적인 관리자 유형으로 세 부류가 나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폐형 두뇌예요. 그래서 자폐형 두뇌의 그 단점이 뭐냐면 레이더가 발달해 있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능력이 약하다고 하죠, 보통. 눈치 코치가 없어.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나 또 미투 걸릴지 모르겠는데, 책을 좋아했던 여성치고 여성스러운 여성을 찾기가 조금,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에, 예. 정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남자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여성일수록. 그래서 그러니까 옷을 정말 바람직하게 싼 걸 입고 다녀요. 정말. 어플루엔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신 것만큼 어플루엔자는 감염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좀 약하다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실은요, 도서관의 사서분들이, 그러니까 교대사대 출신은 아주 말할 나위도 없고, 도서관의 사서분들이 할지라도 약간 본인 스스로 자폐형 두뇌일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아픔을 내가 못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내가 못 느끼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외부 강사가 한 50%가 돼야 되거든요. 외부 강사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애들이 다 자폐형 두뇌가 돼버려요. 왜? 자폐형 두뇌 선생들이 많으니까. 주변 눈치 안 보고 그냥 지공부만 한다고요. 지공부만. 자기만 공부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야. 고시패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더 많아진다고요. 왜? 주변의 어른들이 두뇌는 점염돼 버려요. 그 옆에 있는 두뇌 유형의 애들이 점염돼 버린다니까요. 그게 감염돼 버려요. 학교에 ADHD형 두뇌가 없는 거예요. 왜? ADHD형 두뇌는 교대사들 갈 수가 없어요. 아예. ADHD형 두뇌가 레이더가 발달돼 있고 융통성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두뇌 유형을 조사를 해보면 ADHD형이냐, 뭐 자폐 유형이냐를 조사를 해보면 교대사대 출신이다.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교대사대 출신 75%가 자폐형이에요. 75%가. 근데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두뇌 유형을 조사해봤어요. CEO들을 딱 대상으로. 거기는 반대입니다. 거기는 70%가 ADHD형이에요. 눈치가 아주 빠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아주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리콘밸리 CEO들한테 이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때 학습장애를 겪었거나 너무 산만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이 나봤다거나 또는 난독증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50%가 손을 들어요. 절반이 손을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두뇌는요, 사업가의 두뇌와 학자의 두뇌가 아예 따로 타고납니다. 따로 타고나요. 딱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의 구조하고 평생교육의 구조는 뭐냐? 자폐형 두뇌를 계속 기르는 구조예요. 그래서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4차 산업혁명기, 이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묶인 시대의 성과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타이밍에서 나옵니다.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죠. 퍼스트 무버. 누가 먼저 그것을 시작했느냐예요. 누가 먼저. 그런데 촉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주식을 사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겠다. 근데 촉이 더 좋은 사람은요. 상투 올라가기 전에 팔아요. 주식을. 그걸 너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책을 좋아했던 사람 주식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감을 못 잡아요. 그거 감을 잡을 수 있는 두뇌 유형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가면 안 돼. 그래서 공무원 출신들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받으면 절대 안 돼요. 폭망합니다. 왜? 돈을 투자할 줄 몰라요. 왜? 그런 두뇌 유형이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자기 출신이 그런 두뇌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렇게 ADHD형 두뇌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호해줄 뿐만이 아니라 육성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ADHD형이에요.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어렸을 때 그거 느끼신 적 있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난 쟤보다 게임을 못하지? 이런 거 느끼신 적이 꽤 있을 거예요. 오락실 가면은 내가 영어 수학은 얘보다 잘하는데 이놈 새끼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하는 거야? 꼭 게임해가지고 내 돈을 따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용돈 받았는데. 왜 그래요? 걔는 게임을 잘하도록 타고난 애라니까요. 나는 그 책을 보도록,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타고난 애고. 네. 그 유형이 달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미래학적으로 봤을 때 사업가형 두뇌, 산만한 두뇌, ADHD형 두뇌를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보호해주고 육성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두뇌가 성장을 하면서 전체 사회가 일종의 어떤 부강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과학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무라 사토시라는 그 일본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전형적인 ADHD형 노벨상 수상자예요. 이 사람은 25살 때까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30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가 두뇌를 공부해 보니까 ADHD형은요 25살 이전에 집중력이 생기질 않아요.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해요. 왜 그렇게 두뇌가 성장하나 봤더니 ADHD형 두뇌하고 그 자폐형, 책을 좋아하는 두뇌가 두뇌 부위별로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그래서 자폐형 두뇌는 전두엽이 좀 더 빨리 발달합니다. 그래서 책에 집중할 수 있고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연령대가 평균 15세경에 옵니다. 보통 두뇌하고 자폐형 두뇌는 더 빨리 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금 책 좋아하는 애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가서 놀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미래사회 두뇌 용어가 안 맞아요. 어렸을 때 책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도서관 환경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폐형 두뇌, 그러니까 ADHD형 두뇌가 어떤 식으로 발달하나 봤더니 얘네들은 두뇌 여러 부위가 있는데 너무 산만해가지고 모든 부위를 조금씩 발달시키면서 전두엽에 발달하는 속도랑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의 다른 부위를 발달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전두엽만 더 빨리 발달시키지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진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ADHD형 두뇌는 좀 더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난 두뇌라는 뜻이에요. 동물적인 감각이. 그래서 여러분 사업계에서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데서 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적 감각이 있다는 표현보다 더 센 거를 표현해요. 그 사람은 짐승적인 감각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폐형 두뇌는 그 짐승적인 감각이 발달하기 어려운 두뇌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투자를 잘 못하고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사기꾼이 훨씬 그 짐승적 두뇌에 더 발달되어 있어요. 사기꾼이. 그래서 돈을 뜯기게 되죠. 투자 사기 당하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 짐승적 촉을 가진 두뇌를 보호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책을 좋아하고 학교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하거든요. 오무라 사토시도 30살 때부터 공부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전두엽이 이제 골고루 발달한 거죠. 근데 30살부터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노벨상까지 가죠? 다른 두뇌 협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늦게 발달한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그 뒤늦게 공부 시작한 사람 있죠. 그 명장들 중에서 특히 많아요. 창의력이 대단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 사람들이. 뒤늦게 공부 시작한 사람 창의력이 대단해. 왜? 원래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멍청하다라는 그 오명을 뒤집었었을까요? 그 누명을. 우리 사회가 고시패스형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시패스하면 출세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고시패스형 사회가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오는 거고, 그렇게 잘 노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싸이나 BTS도 그런 쪽이고, 그 장난감 가지고 놀아가지고 250억 번 그 7살짜리에 드론 잘 날려가지고 3억을 번 초등학교 5학년 다 그쪽 애들이에요. 이쪽.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애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보호가 안 되면은 두뇌에서 도파민이 덜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능력까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하고 가정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진짜 짐승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신은 굉장히 뛰어난 인간인데 생명체의 38억 년의 역사를 아주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난독증이 있고 ADHD가 있고 초등학교 때 도저히 교실에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가장 미래학적으로 뛰어난 두뇌고 4차 산업혁명기, 5차 산업혁명기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두뇌인데 자존감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왜 쟤처럼 앉아서 책을 가만히 못 보냐? 왜 이렇게 선생님 말을 안 듣냐? 엄마가 자꾸 학교에 이렇게 불려와야 되겠어? 너 때문에? 자존감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발달하던 전두엽 빼고요. 잘 발달하던 그 부위들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정선주 작가의 학력 파괴자들이라는 책을 꼭 모든 도서관에 비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밌는 게 학교를 빨리 자퇴할수록 성공한 애들이 더 많아. 학교를 빨리 자퇴를 해야 돼. 그 대표적인 인물, 초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한 사람 누구죠? 에디슨. 초등학교 1학년, 너무 빨리 자퇴했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어. 근데 학력 파괴자들의 책을 보면은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자퇴하네, 5학년 때 자퇴하네, 중학교를 안 가네, 고등학교 안 가네, 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수두룩하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어쨌건 간에. 그럼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리딩으로 리드하라. 근데 저는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좀 많이 팔렸는데, 그 책은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책은 정말 사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근데 정선주 작가의 학력 파괴자들은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왜 가짜가 된 줄 아세요? 인문고전 독서를 한 사람들이 출세했더라, 대충 이거거든요. 자, 학력 파괴자들은 뭐죠?
텍스트보다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학교를 빨리 자퇴할수록 더 출세했대 들어요. 정반대죠. 이쪽은 책을 많이 봐야지 출세했대. 이쪽은 학교를 빨리 그만둬야 출세를 한대. 정반대 있잖아요. 근데 왜 학력 파괴자도 진짜고 리딩으로 리더라가 가짜일까요? 리딩으로 리더라는 역사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다 모아버린 거예요. 링컨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역사를 추적해보니까, 제가 추적해보니까 뭐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림 홍보를 너무 많이 했죠? 안 넘어가나? 오래돼서 안 넘어가나 봐요. 다른 거 하나 아무거나 좀. 그렇게 안 넘어가지? 어디를? 일자리, 놀자리 그래프로 좀 바꿔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손으로 그린 단순한 일자리, 놀자리가 있어요. 이게 본론이니까요. 여러분, 인쇄술이 유럽에서 발견되기 전에 성경을요, 이제 성직자들이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성직자들이 주로 했던 일이 필사였거든요. 그때 성경 하나의 가격이 1억이었습니다. 지금 집 한 채 가격이에요. 그때. 여러분, 셰익스피어 때 책 한 권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이. 여러분, 왜 링컨 대통령 어렸을 때 집에 책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일단 책이 보급이 잘 안 됐고요. 그 당시에 책을 사볼 수 있는 사람 대부분 부유층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부모가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부모가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인문고전 독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성공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찰스 다윈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세요? 찰스 다윈. 철학계에서 굉장한 성과를 낸 비트겐슈타인은 유럽의 거의 3대 부자의 아들이었고요. 미술계에서 혁신적인 그 변기로 유명한 마르셀 쥐사는요, 그 국가에서 3대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찰스 다윈은 아버지가 너무 부자여가지고 직업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심지어 유산이 귀찮아가지고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꽤 있고요. 조금만 줘. 너무 많은 유산 관리하기가 힘들어. 나 조금만 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인문고전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 안 하겠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막강한 부자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 다 빼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 때만 해도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랐던 게 뭐예요? 자기 친구 집에 갔더니 책이 있더라는 거야. 자기 집에는 없는데. 중산층 이하에는요, 집에 아예 책 자체, 문고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외판원들이 돈 많이 벌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잣집만 가면 책이 있었잖아. 전집이 이렇게 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자본주의가 이렇게 80년대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맨 먼저 갖췄던 아이템 전집류. 왜? 부자를 따라하게 한 거예요. 따라하기. 그래서 외판원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때. 그냥 이건 완전히 그 아이템 안 갖추면 이제 창피한 뭐 그런, 마치 요즘에 뭐 명품 가방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책이 명품 가방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책을 볼 때 이해가 쏙쏙 잘 돼. 쏙쏙 잘 되고, 이 책을 넘기는 게 5만 원짜리 지폐를 넘기는 감동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 현찰 선물 받아보셨죠? 그 세뱃돈 받을 때. 그 셀 때 감동 기억나세요? 삼촌이 줬는데 두툼해. 5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네. 이러면서 그 셀 때 감동. 너무 높게 잡았나요, 제가? 아무튼 그 책장을 넘길 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넘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그 책장을 넘기는 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넘기는 거랑 비슷해요. 10만 원짜리 수표야. 근데 링컨 쭉 먹게 되면은 그게 5만 원짜리 지폐 넘기는 감동이야, 이게. 책장을 넘기는 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책이. 아까 뭐 교육장님이 다이돌핀인가 얘기하시던데, 그런 급들이 막 나와주는 거예요, 두뇌에서요. 이해가 너무 잘 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DNA가 바뀌어버려요. DNA가. 그 당시에는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책값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공짜죠 사실은. 도서관에 링컨 대통령도 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저 빌 게이츠 때 대형 도서관 생겨요. 빌 게이츠 정도 가야지. 나를 키운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다. 유명한 말. 빌 게이츠. 링컨 대통령도 없었어요. 동네 도서관이. 책이 너무 없어. 그때 한 10만 원쯤 했을 겁니다. 책 하나 한 10만 원, 30만 원 정도. 지금 공짜예요. 애들이 책에서 감동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리딩으로 리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책을 읽어서 애들이 감동을 못 느낀다고요. 애들은 게임하면서 감동을 훨씬 많이 느낀다고. 두뇌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책을 읽어서. 왜냐면 책에 대한 감정이 달라요. 애들이. 두뇌 자체가. 책에 대한 감정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독서 교육을 할 때는 제가 책 읽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학부모들한테는 독서 교육을 따로 합니다. 책을 감동적으로 읽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그 방법을 교육을 하는데 오늘은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애들도 이제 많이 다 키웠을 거고. 그럼 시계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제가 한 12시, 아무튼 11시 한 55분 되면 좀 알려주세요. 네, 시계가 지금 안 보여서. 자, 그래서 도서관에서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좀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 이지성 작가는 그 리딩으로 리드하는 책을 쓰면서 엄청난 사기를 친 겁니다. 엄청난 사기. 그 사람들은 인문고전 독서를 읽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책이라는 감동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책이 어마어마한 감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책이 더 중요합니까? 감동이 더 중요합니까? 감동이 더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그럼 이 시대의 감동은 링컨 시대, 셰익스피어 시대 말고 이 시대의 감동을 표현한 게 바로 정선주 작가의 학력 파괴자들이에요. 학교를 딱 그만뒀더니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처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감동시킬 일을 시작합니다. 공통점이에요. 공교육이라는 것, 또는 여러분이 은퇴했을 때, 곧 은퇴하실 분들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이런 거 생각날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난 골프만 칠 거야. 그죠? 한 달 동안 난 세계여행 갈 거야. 집사람이 말려도 필요 없어. 내가 이거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일주일짜리 여행도 못 다녀봤는데 나 유럽 여행 완전히 한 달 동안 갈 거야. 은퇴했을 때, 그죠? 물론 이제 아름다운 은퇴였을 때, 자금이 좀 있었을 때요. 애들이 학교 자퇴하면 그것부터 합니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나를 감동시킬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수단, 리딩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게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성공시키는 건, 인간을 발달시키는 것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감동,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을 감동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지금 도서관이 갖추지 않는다면 누가 그 두뇌를 보호할 거예요? 누가 그 짐승적인 감각을 가진 애들을 보호를 합니까? 그 자존감을 어떻게 보호하냐? 걔네들이 나는 학교 안 가고 도서관에 올 거야라고 등교 거부 사태를 만들 정도로 혁신적인 그런 경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도서관이. 대안이 없어요. 박원순 씨가 미세먼지 정책할 때 저는 너무너무 멍청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정책밖에 못 쓰나. 그 참모들이 도대체 누군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원순 씨 지지 모임에 한 2번 갔다가 미세먼지 정책 나오고 나서 딱 끊고 단톡방 다 나오고 밴드 탈퇴하고 나 지금부터 지지 안 해. 그러면서 다 빠져나왔어요. 핵심 그 지지층하고 제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실은. 그 정책 하나 때문에 지지 딱 철회해버렸는데 최근에 이제 또 칭찬을 제가 한번 했어요. 박원순 씨를. 서울시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돈만 지원하고 간섭은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미인가 대안학교가 왜 힘들어요? 교육부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대안학교 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애가 어렸을 때 내가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못 해줘가지고 얘가 이제 공교육에 적응 못하게 된 경우도 많아요. 대안학교 학부모들 부자가 아니에요. 이제 인가받은 대안학교 학부모는 부자예요. 저기 뭐 미유학교라든가 뭐 이런 학교는 부자들이 많은데 거기는 부모 면접도 봅니다. 부모 면접. 네. 옛날에는 1박 2일 봤는데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4시간인가로 줄였대요. 면접을 1박 2일 동안 봐가지고요. 그 지원자하고 부모가 거기 그 근처 여관에서 잠을 자야 돼. 1박을 해야 돼. 그 학교 면접을 보려고. 평균 경쟁률이 3대1. 거기서 뭘 보는 줄 아세요? 부모의 눈동자를 딱 봅니다. 이렇게. 딱 보면서 뭘 보냐면 이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 애들 대안학교 이렇게 좋은 데 보내시려면은 뭘 보냐?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인문학적으로 로맨스, 감동스럽게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이 애를 공부를 시켰을 것 같다라는 그 분위기를 봅니다. 그 분위기. 엄마하고 애가 앉아있는 건 봐도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가 엄마를 편하게 보느냐 편하게 보지 않느냐라는 그 표정에서 다 느껴집니다. 표정에서 그동안 그 엄마가 애를 어떻게 길렀느냐가 다 보여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불합격시킵니다. 불합격시켜요. 왜 부모랑 애를 같이 면접을 보는 줄 아세요? 부모하고 애가 친구 사이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친구 사이인가 아닌가. 그러면 왜 그 대안학교하고 그 미국의 명문대 같은 데서 면접을 볼 때 왜 부모하고 자녀가 친구 사이인가 아닌가를 볼까요? 부모 자녀가 친구 사이가 아니면 창의성이 안 나오더랍니다. 두뇌 구조가 이미 오염돼 버려가지고 정답을 많이 제시받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하고 정답을 많이 제시받은 두뇌는 아무리 내가 가르치려고 해도 창의성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얘 두뇌에서는. 얘 두뇌는 이미 그 미로의 벽이 쳐져버린 거예요. 얘가 할 줄 아는 것은 그 미로 안에 마우스 G야. 이래 가다 막혔네 돌아와야지. 이쪽으로 갈까? 막 이렇게 살아 얘는. 부모가 그 마우스 그 미로 찾기처럼 얘를 키워버린 거예요. 마우스야. 얘는 벽을 못 넘어가는 거야. 로버트 마우스, 로버트 G 아시죠? 미로 찾기 대회 있잖아요. 근데 부모랑 자녀가 친구인 애를 보니까 자존감을 일단 안 죽였겠죠. 공부해란 말도 안 했을 거고 공부해라 자체가 관리니까. 얘는 미로 찾기 G가 아니라 살아있는 G인 거예요. 살아있는 G를 미로 실험에 딱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먹잇감 냄새 나는데 벽 타고 넘어가서 그냥 바로 갑니다. 이리 가서 길 막혔네 돌아와야지 이렇게 하질 않아요. 벽 넘어가 버려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와 기업에서는 벽을 넘을 줄 아는 인재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면접을 봐요. 여러분 이게 실제 대기업 그 면접관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다트머스 대학 총재 김용 씨, 세계은행 총재가 된 분도 해준 얘기예요. 지원 학생이 딱 오면은 눈빛을 딱 보면은 이게 너무 잘 보인대요. 무슨 얘기냐? 부모한테 관리받은 사람은요 면접장에 들어올 때 걸어올 때 3초 만에 파악이 된답니다. 걸음걸이에서 그게 파악이 된대요. 걸음걸이에서. 자, 면접을 보는데 눈빛만 딱 봤는데 얘가 공부를 즐겨서 했는지 시켜서 했는지가 바로 보인대요. 이게 김영 총재 얘기 인터뷰 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순간 보인답니다. 순식간에 보인답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그게 아주 잘 보여요. 인터뷰 집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상하게 우리 눈에는 그게 너무 잘 보여요. 자기는 그 면접할 때 참관만 하고 심사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거의 100% 자기가 봤을 때 공부를 시켜서 한 애는 다 떨어진대요. 명문대를 못 갑니다. 네. 탈락시켜버려요. 왜? 창의력이 안 나올 게 뻔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그 면접관이 하는 얘기가
신입사원이 딱 이렇게 딱 보면은, 눈빛을 딱 보면은 두 가지가 보인대요, 두 가지. 물론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틀려요. 공무원이냐, 뭐, 면접의 기준이 틀리니까. 저는 창의적인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뭐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구글이라든가 이렇게 좀 4차 산업혁명이 좀 잘 나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말하는. 이런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다 망할 거니까. 그죠?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 보시죠? 네. 뭐 이게 폴도 뭐 이렇게 아시죠? 잘 안 되는 거, 반도체 막 잘 안 되고. 네. 창의성 없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면접관이 딱 보면은 신입사원의 눈에서 두 종류로 딱 나뉜대요. 그래서 얘는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얘는 좀 붙여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제 물어본 거야. 당신은 왜 이 사람을 떨어뜨렸느냐? 도대체 그 신입사원의 눈빛에서 뭐가 보였느냐? 물어보니까 그 면접관이 하는 얘기가 그 신입사원, 그러니까 지원자의 눈빛에서 엄마가 보인대요. 엄마가. 그래서 자기가 뽑는 기준은 이거래. 그 입사 지원자의 눈빛에서 엄마가 보이면 떨어뜨려. 그럼 어떤 애를 뽑아? 어떤 애를 뽑냐 봤더니 개똥 철학이 있는 애는 뽑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 개똥 철학이 어디서 나오지? 여러분, 개똥 철학이 어디서 나오죠? 어렸을 때 부모의 간섭을 덜 받은 애가 그 개똥 철학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간섭을 덜 받은. 그럼 그 눈빛에서 그 개똥 철학은 뭘로 느껴지냐면, 왜 그 눈빛이 보이냐면은, 눈빛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첫째 자신감이 보여요. 자신감.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를. 자신감. 셀프 트러스트.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신감. 자신감이 보이고, 이게 대화를 나눌 때 정형적이지가 않아. 아시죠? 자기소개서에서 딱 떨어뜨리는 그 유형이 있잖아요. 딱 던져버리는 자기소개서 요즘에. 뭐 이렇게 엄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삼남 몇녀 중에 이렇게 시작하면 바로 그냥 던져버려요. 그게 안 뽑아요. 지금 자소서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 어디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첫 문장이 굉장히 임팩트 있어야 되는데 첫 문장이 아무도 안 쓴 문장을 써야 돼. 아무도. 그러면은 그 서류 심사할 때 첫 문장이 못 보던 문장이야. 그럼 일단 다 읽어봅니다. 근데 첫 세 줄이 늘 보던 거야. 그럼 던져버려. 얘한테는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어. 던져버립니다. 아무튼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아이들, 눈빛에서 개똥 철학과 자신감과 게다가 짐승적인 감각을 갖춘 그런 아이들을 누가 보호할 것이냐, 이거 우리 사회에서. 누가?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런 애들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사서 선생님, 저 앞으로 우리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도서관에 좀 기숙사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학교 안 가고 도서관에 온다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들어갈 때마다 잔소리를 듣는데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합숙하고 싶다. 도서관에서. 그죠? 도서관에서 만약에 청소년들이 집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춰준다면 아마 만원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가출 청소년이 돼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그 가출 청소년 중에 15살짜리, 16살짜리 일부가 최근에 신문에 나왔죠? 버닝썬. 그 클럽에서 물뽕을 먹고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던 애들 중에 가출 청소년이 있었어요. 15살, 16살. 다 연결돼 있어요, 다. 도서관에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가하고 버닝썬 사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을 것 같죠?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신 적 있냐고요, 도서관에서. 만들 수 있어요. 예산 따올 수 있어요, 정부에서. 근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 자폐형 두뇌가 많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그 감수성이 약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인공지능 얘기를 이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강의 주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니까. 지금까지 미래인문학에 대한 어떤 좀 실천적인 앞으로의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어요.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은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약 38억 년 동안 진화해온, 물론 인간이 진화했냐 창조했냐 이건 좀 떠나자고요. 그냥 이렇게 굉장히 거룩한 두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요. 동물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최근에 이제 양자 생물학 책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인간의 세포는 양자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체에서 생화학 반응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그 효소가 움직이는 뭐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약 1조 배에서 5조 배 정도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단순한 생화학 반응이 아니다. 세포가 지능이 없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몸이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세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세포의 그 분자라든가 세포막에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넘어갔네요. 그런 것들이 평행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것이라는 가설이 나옵니다. 평행 우주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은 이 세포가 어떻게 돌아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돌아갈까를 동시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건 이제 양자 물리학적인 양자 컴퓨팅이에요. 양자 컴퓨팅하고 일반 컴퓨팅의 차이가 다중병렬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양자 컴퓨터는 다중병렬 처리. 다중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뭐 몇 조 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문제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 계속 지금 양자 컴퓨터는 발달하고 있는 중인데,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의 세포는 다중병렬 처리를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계산을 하더라는 것이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공간 가설 중에서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론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다양한 차원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5차원의 방이 나와요. 거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컨셉이 나와요. 근데 세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느끼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럼 인공지능의 발달도 물론 양자 컴퓨팅으로 갑니다. 그걸 비트에서 큐빗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큐빗. 8큐빗이냐, 뭐 24큐빗이냐, 32개냐, 그러니까 이진법이냐, 그거로 표현이 되나? 아무튼 이진법이냐, 뭐 10진법이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도 되는데 더 복잡한 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진폭이 올라갈수록. 그런데 이거예요.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8큐빗 또는 24큐빗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세포가 처리하는 큐빗, 세포가 양자적으로 처리하는 큐빗이, 다중병렬 처리하는 것이
어쩌면 저는 무한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8도 아니고 24도 아니고 그것은 2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결론. 단 대다수의 인간은 질 거예요. 대다수의 인간은. 한 1%나 0.1% 빼고. 즉 99%나 99.9%의 인간은 인공지능한테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기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로봇은 불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불을 견딜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화재 현장에 들어갈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은 지금 계속 매년 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한두 번인가.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뇌파를 읽어서 지금 현재 지금은 야 내가 우울하니까 음악 하나 틀어봐.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그 스피커가요. 그 사람의 음악 취향을 이미 데이터베이스와 학습을 했어요. 오늘 내가 굉장히 우울하다. 음악 하나 틀어봐.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틀어줍니다. 지금 거기까지 발달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그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느냐 즐거움이냐 테스트를 했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이렇게 테스트했어요. 눈만 보여준 거예요. 눈만. 놀랍게도 눈만 보여주고 이 사람의 감정을 알아맞혀라 했더니 인공지능을 알아맞추는데 인간은 단 한 명도 성공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인간은 얼굴 표정 전체를 보고 감정을 느끼도록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써도 사람의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그렇게 진화를 안 했어. 물론 이제 아주 극소수의 인간은 눈빛만 보고도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죠. 근데 그건 사랑에 빠졌을 때만 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만. 근데 보통 사람은 눈만 보고 상대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알아버려요. 놀라운 실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실험도 있어요. 동양인 중에서 한국인과 일본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실험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예를 들어서 적중률이 25%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적중률은 75%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얼굴만 보고 알아맞추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판단력이라든가 선택 능력이라든가 순발력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저장 능력 우리는 그 인간의 그 기억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인공지능 하나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능력들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사실 99%에서 99.9%의 인간까지를 인간의 그 기능을 IBM의 그 대표 회장이 그 얘기했죠. 앞으로 10년 내에 인공지능은 전 세계 모든 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0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한 얘기예요. 20일 전에. 20일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연구한 학자들이 의사 그 병원 쪽에 연구하니까 지금 병원 업무의 84%가 데이터 처리다. 병원 업무의 84%가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직업의 35% 정도가 인공지능 로봇 대체가 가능합니다. 현재 직업의 35%가. 근데 왜 대체를 안 할까요? 인공지능 로봇이 비싸요. 비싸.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사람이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실리콘밸리에서 창투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장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로봇은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 사장들한테. 당신이 지금 당장에 인공지능 로봇으로 바꾸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당신 돈도 많은데 왜 안 바꾸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자본가와 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싼 인력이 풍부했던 적이 없다. 돈을 조금만 주고 인간을 쓸 수 있는데 뭐하러 비싼 인공지능 로봇을 사냐. 나는 인공지능 로봇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 직원들을 해고하는 걸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명문대 나온 애들도 많고 허드렛 일 할 일손도 지금 풍부하다는 거야.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을 우리 회사에 설치를 할까, 도입을 할까, 아니면은 사람들을 고용을 할까 했더니 고용이 더 싸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용이 더 싸. 그래서 내가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인간들 쓰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시대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미 인간은 이 지구는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수지타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대량 실업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됩니다. 앞으로. 아마 5년 후면은 실감하게 될 거고요. 10년 후면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요. 15년 후면은 거의 재앙급이 될 겁니다. 대량 실업이. 20년 후면은 이제 이건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죠. 상류 사회하고 빈민 사회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15년 후에. 그때는 국민 기본급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네. 그런데 분명히 저는 이걸 경착륙이라고 봐요. 연착륙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미래는 재앙급의 착륙을 해야 돼요. 비행기가. 그런데 동체 착륙이냐 바퀴를 내리고 착륙하느냐, 동체 착륙을 해서 화물칸만 불타고 사람들은 다 구조되느냐, 아니면은 이 경착륙이 심해지면 화물칸이 밑에 다 날아가요. 여러분 비행기 화물칸을 밑에 충분히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밑에다 화물칸을 넓게 두는 거예요. 그걸 동체 착륙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다에 착륙해도 화물칸이 그 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경착륙이 심해지게 되면은 화물칸에 불이 붙어요. 착륙할 때 온도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물칸과 사람이 승객칸에 그 막이 있는데 이게 뚫리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유독가스 때문에. 그게 뚫리지 않고 바람이 한쪽으로 불어줘야만이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폭발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야만 구조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는요, 동체 착륙을 할 것 같다, 한국이. 분명히 이거는 동체 착륙이다. 바퀴 펼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다라고 봐야 돼요. 지났어요. 우리는 너무나 수많은 창의적인 두뇌들을 자존심을 죽여가지고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대기업도 대학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 성과, 창의적인 성과. 창의적이고 인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뭔가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고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 선진국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떤 기회가 너무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퀴는 펼 수 없다. 연착륙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동체 착륙을 할 겁니다. 동체 착륙을 할 건데 그 화물칸이 불이 탈 때 뚫리면 안 되거든요. 유독가스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 승객칸의 바닥에다 뭘 깔던지 코팅을 하던지 이 승객칸하고 불타는 화물칸의 그 사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돈으로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세금도 거치질 않기 때문에. 국가가 또 대다수의 그 어떤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끓는 물의 개구리라고 그러죠. 끓는 물의 개구리가 훨씬 많아요.
동체 착륙에 대해서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호는 분명히 동체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가 불에 탈 거예요. 그 유독가스를 막아줘야 하는, 유독가스가 승객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도서관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서관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자본은 못해요. 자본은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인문주의가 해야 되죠.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해야 되는 거죠. 휴머니즘하고 인문주의가 결합된 막강한 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저는 도서관 세력이 그 희망이라고 봐요. 정말 많이 좀 연구해 주시고요. 시간 몇 분 남았어요? 거의 끝났나요? 10분. 질문 하나 이렇게 받아도 되고요. 10분 동안 또 이제 뭘 할까 한번 좀 책을 좀 둘러보고요. 질문 좀 하셔도 됩니다. 미래 얘기 중에서 네. 휴식 시간이 없는 관계라. 휴식해버릴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5분 내로 끝낼게요. 한 3분 내로. 여러분 또 휴식하셔야 되고, 왜냐면 너무 긴장하고 있다가 점심을 먹으면요 소화가 안 돼요. 릴렉스 이렇게 농담하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을 더 줄여서 2, 3분 1, 2분 내로 어떤 얘기를 하고 끝내주면 참 좋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얘기로 끝내죠 뭐. 오늘 이지성 작가 엄청 까는데 리딩으로 리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감동으로 리드를 해야 되는데 시대마다 감동을 느끼는 수단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감동의 원천이었던 시대는 분명히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걸 인식하고 도서관 자체가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주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PC방이 따로 있고 도서관이 따로 있고 그런데 도서관 내에 최고급 사양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VR, AR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줘라. 안 그러면 애들이 도서관에 안 온다. 애들한테 책을 읽으려면 우리 도서관 시설이 이렇게 좋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선주의 학력 파괴자들이라는 책을 좀 꼭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에 대해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고영훈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